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문상 박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 운행차가 주행을 했습니다. 150m 정도 가량. 예. 근데 문제는 자율 운행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말뜻 그대로 그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달린다는 뜻이죠. 네. 사람이 조작을 안 하고.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와 좀 큰 차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관상 보기엔 그 커다란 차이는 없을 거고요. 네. 특별히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센서들이 한두 개 더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핸들을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네.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사람이 관여를 안 하는 거니까요. 네. 그 자동차가 모든 것들을 사람처럼 판단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인식하고 신호 체계라든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 자동차하고는 당연히 틀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길을 보고 그 도로를 본다는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온다거나 네. 사람이 튀어나온다.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건가요? 지금 100%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 기술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죠. 이 안전 문제가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돼서 진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올 거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의외성,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대처 능력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갑자기 튀어 들어왔다든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앞에 놓여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100% 감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보면 이제 구글에서 아무래도 구글 자동차가 가장 앞선 자율주행차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운행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사고가 나긴 났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네. 그때 아마 사고 난 게 비닐봉지 이런 봉투 같은 것들이었는데 아마 구글에서는 자동차 운행할 때 그런 케이스들을 미리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들이 언젠가는 다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100% 걸러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운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100%에 근접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상용화 시점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용화까지는 좀 멀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운전을 할 때 손도 놓고 엑셀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하다가 의외의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이 사고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자동차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차 주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한 시스템을 팔았을 때 누가 돈을 버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당연히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무인 모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의외성을 많이 확보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예상하시기에 그럼 자율운행이 상용화될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단계별로 좀 나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라든가 거기는 사람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의외성들이 훨씬 줄어드는 시스템들이니까 그런 데서 화물차를 자율주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 비해서요. 시내 주행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사막에 화물차를 운송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몇 년 안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운전하고 출퇴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문제는 이제 AI, 즉 인공지능이 포함된 것이 자율주행 차량이 될 텐데 네. 이 자동차 말고 어떤 분야에서 이런 AI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뭐 가장 우리가 쉽게 본 AI의 첫 작품은 사실은 뭐 세탁기 같은 것들이에요. 아, 예. 거기에 이제 초기에 AI 기술들이 쓰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빨래가 얼마나 더럽냐 이런 거에 따라 세탁하는 정도가 틀려지게 프로그램을 만든 게 AI의 실제적인 활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 와서는 그 컴퓨터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해서요. 다양한 분야의 AI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의사의 판단을 도와주는 무슨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예. 향후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뭐 무슨 증권을 추천을 한다든지 그 어떤 지식을 굉장히 커다란 지식들을 베이스로 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 데는 아마 전문가들을 도와서 네. AI 시스템들이 굉장히 큰 활약들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많은 지식을 빨리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은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창의력이라는 부분도 또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요즘에 그 AI 쪽에서 그 딥러닝이라는 그 이슈가 네. 그 해결한 그 최근에 들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그 어떤 많은 그 빅데이터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 어떤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패턴이라든가 성향, 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떤 시스템의 기본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를 활용을 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하는 거죠. 바둑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알파고도 네. 그 바둑 기사들의 어떤 기법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 어떤 하는 기력이라고 하나요? 어떤 취향,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하고는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혹시 대국을 승패를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판단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인식하고 뭐 신호 체계라든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 자동차하고는 당연히 틀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길을 보고 그 도로를 본다는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동물이 튀어나온다거나 네. 사람이 튀어나온다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건가요? 지금 100%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 기술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죠. 아. 이 안전 문제가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돼서 진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올 거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의외성,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대처 능력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갑자기 튀어 들어왔다든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앞에 놓여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100% 감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아무래도 구글 자동차가 가장 앞선 자율주행차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운행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사고가 나긴 났더라고요.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네. 그때 아마 사고 난 게 비닐봉지 이런 봉투 같은 것들이었는데 아마 구글에서는 자동차 운행할 때 그런 케이스들을 미리 예상을 못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예측을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들이 언젠가는 다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100% 걸러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운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100%에 근접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상용화 시점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용화까지는 좀 멀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운전을 할 때 손도 놓고 엑셀도 안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하다가 의외의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이 사고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자동차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차 주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한 시스템을 팔았을 때 누가 돈을 버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당연히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무인 모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의외성을 많이 확보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예상하시기에 그럼 자율운행이 상용화될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단계별로 좀 나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그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라든가 거기는 뭐 사람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뭐 거기는 그 예를 들어서 차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의외성들이 훨씬 줄어드는 시스템들이니까 그런 데서 화물차를 자율주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 비해서요. 시내 주행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그 뭐 사막에 화물차를 운송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몇 년 안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빨리 그런 날이 와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운전하고 출퇴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입니다. 문제는 이제 AI, 즉 인공지능이 포함된 것이 자율주행 차량이 될 텐데 네. 이 자동차 말고 어떤 분야에서 이런 AI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가장 우리가 쉽게 본 AI의 첫 작품은 사실은 뭐 세탁기 같은 것들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초기에 AI 기술들이 쓰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빨래가 얼마나 더럽냐 이런 거에 따라 세탁하는 정도가 틀려지게 프로그램을 만든 게 AI의 실제적인 활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 와서는 그 컴퓨터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해서요. 다양한 분야의 AI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의사의 판단을 도와주는 무슨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예. 향후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뭐 무슨 증권을 추천을 한다든지 그 어떤 지식을 굉장히 커다란 지식들을 베이스로 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 데는 아마 전문가들을 도와서 네. AI 시스템들이 굉장히 큰 활약들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많은 지식을 빨리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은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창의력이라는 부분도 또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요즘에 그 AI 쪽에서 그 딥러닝이라는 그 이슈가 네. 최근에 들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그 어떤 많은 그 빅데이터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 어떤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패턴이라든가 성향, 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떤 시스템의 기본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를 활용을 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하는 거죠. 바둑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알파고도 네. 그 바둑 기사들의 어떤 기법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 어떤 하는 기력이라고 하나요? 어떤 취향,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하고는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혹시 대국을 승패를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네. 알파고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아마 박빙이 될 걸로 보이는 게요. 알파고 입장에서는 이세돌 이사돌 구단의 모든 기보를 다 섭렵을 했을 거고요. 그 패턴을 인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 대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주 특정한 대국에 있어서는 알파고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AI 분야 자체가 인간의 창의력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 뭐 발전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AI를 발전시킴으로써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 한 12억 정도 받게 되는데 이세돌 구단과의 한 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액수를 받아야 될 것이다. 왜냐? 즉 이 알파고라는 것이 바둑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화된다면 그 창출 효과는 또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구글 입장에서는 알파고 가지고 뭐 바둑 프로그램 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고요. 어떤 구글이 굉장히 잘하는 포인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돈을 좀 쓰더라도 자사의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거든요.
그는 바둑보다도 아마 굉장히 다양한 우리 실생활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의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어떤 시스템으로 향후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겁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뭐 예. 로봇, 항공기, 드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자기들의 그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요체가 될 걸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00배, 1000배 효과를 아마 가져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그럼 이 AI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또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하고 규모의 면에서는 아직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 끌고 나가는 주체들이 이렇게 뭐 눈에 띄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좀 더 좀 더 다른 형태가 돼야 될 걸로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기업들, 뭐 연구소나 혹은 정부가 아마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그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과 같은 그 빅 플레이어들은 결국은 노리는 게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력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맞설려면 한국에서는 아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기업, 뭐 연구자들, 정부 이런 어떤 집단들의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아마 그 쉽게 우리도 쫓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뭐 또 어떤 우리나라가 리드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로봇이 인간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최근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날씨나 증권 분야 기사는 로봇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이제 그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굉장히 깊고 넓게 퍼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 영역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반 이상이 아마 새로운 직업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 인간의 일자리가 완벽하게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돼서 뭐 좀 더 다른 뭐 새로운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당연히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건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문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